제가 처음부터 아들 결혼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뻐했던 건 사실이에요. 내 자식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예물이나 예단, 그리고 앞으로 둘이 살 집 문제까지 생각해야 할 게 산더미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무엇보다도 제 손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부지런히 모았던 적금을 깨고 거기에 대출까지 조금 보태서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아들은 원래 전세로만 시작하려고 했기에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자 반신반의하더군요. 엄마, 정말 가능하시겠어요? 너무 부담되실까 봐 걱정돼요. 아들은 말로는 사양했지만 사실 표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고요. 제가 집을 다 알아보고 계약 절차까지 완벽히 마친 후 두 아이를 불러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계단식 구조라 사생활 보호도 잘 되고 주변 환경도 나름 쾌적한 편이에요. 학교, 병원, 마트 같은 시설들도 가까워서 향후 아이가 생긴다면 손주들 키우기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절 보고 말했죠.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다니 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어요. 결혼식 전이라 서로 예민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며느리의 그 감사 인사를 들으니 보람이 느껴지더군요. 아들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가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나에 대한 보답이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결혼식은 무탈하게 끝났고 두 사람은 신혼집인 그 아파트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신혼 초에는 제가 가끔 들를 때마다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놓고 반겨주었어요. 며느리는 요리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를 대하는 말투도 늘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해야 감칠맛이 살아나나요? 제가 된장찌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여러 질문을 했고 그러면서 서로 웃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뭔가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저희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꼭 오셔야 해요. 며느리가 말하면 저도 기쁘게 가서 손주가 생기면 어떨까 상상도 해보고 아들과 며느리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랬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군요. 결혼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 서서히 이상 징후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제가 아들이 야근을 많이 해서 제대로 먹지 못할까봐 반찬을 만들어서 들렀는데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기는 했지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부터가 예전과는 달리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요. 아들 반찬 좀 해왔는데 혹시 식사 준비가 되었나 해서. 그랬더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는 문 뒤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 위에는 여태껏 치우지 않은 듯한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신혼 초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해 두던 모습이었는데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죠. 그러다 며느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셔서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 저희도 부부 생활이 있잖아요.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좀 곤란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10번을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겨우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가서 필요한 거 챙겨주고 밑반찬 정도만 놓고 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더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물러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무 잦은 방문이 불편하다면 조심할게.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받더라도 어머님, 지금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급하게 끊기 일쑤였어요. 아들은 야근이 잦아서 직접 통화하기가 어려웠고 간혹 통화가 돼도 엄마, 저희 부부끼리 잘 얘기해 볼게요. 라며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곤 했죠. 제가 주말에 들르면 며느리는 인상을 쓰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오늘은 저희 좀 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래, 이제 신혼이니까 좀 예민할 수 있지. 내가 조금 자제해야겠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와 마주칠 때마다 한숨 소리가 먼저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제가 괜히 뭔가 말을 꺼냈다가는 또다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아예 조심스레 집 한구석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가끔씩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를 세게 낸다든지 방문을 쾅 닫는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짜증을 표현했어요. 저는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 번은 아들이 잠시 집에 왔을 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진 것 같으니?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집안 분위기를 잘 못 챙겼어요.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너도 바쁜 거 알지.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서로 대화를 해봐야 하지 않겠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잘 말해 볼게요. 하지만 그 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매달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금씩 용돈을 주던 날이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봉투에 넣어 건넸는데 그날은 며느리가 봉투를 받자마자 갑자기 똑바로 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걸 달라고 했나요? 사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살아갈 형편이 되고 또 저희의 생활 방식이 있는데 이런 돈 받는 거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부담돼요. 마치 저희가 얻어먹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너무 매정하게 느껴져서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얻어먹고 살다니. 그런 뜻이 아니야. 혹시나 부족할까봐 마음으로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들을 기색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늘 저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저희 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제 마음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 같았고 며느리도 저를 이미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단정 짓고 있는 듯 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을 처음 장만해줬을 때 보였던 감사의 눈물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저 질린 듯한 표정과 냉소적인 말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한동안은 조용히 지켜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어요. 아들이 야근이 많아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제가 손주들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 너가 이렇게 바쁜데 손주들은 누가 돌보니?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데.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바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그건 저희 가정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히 아이들 혼란 줄 수 있으니 어머님이 오시는 건 조금 부담돼요. 처음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서려 했던 제 의도가 며느리에게는 또다시 불필요한 간섭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억울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표정은 안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손주들 앞에서마저 저를 매섭게 대했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은 천사 같고 또 사랑스럽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손주들에게 조금만 가까이 가도 대놓고 말하곤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너희도 힘들지 않니? 아이가 달려오려 하면 팔을 낚아채듯 잡아 끌고 너희도 알잖아. 할머니가 괜히 집에 자꾸 오시면 엄마 힘들어진단 말이야. 라고 말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손주와 마트에 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곧장 따라오면서 노골적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님,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사주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차가워서 아이들도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꾸 마음이 아파왔어요. 아, 이게 내가 바란 가족의 모습이 아닌데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고요. 어딜 가든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와주고 손주들 돌봐주는 모습이 미담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그러진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다 보니 아들도 양쪽 사이에서 곤란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회사에서 지친 상태로 집에 오면 며느리 쪽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말을 먼저 듣게 되니까요. 그래도 엄마니까. 아들이 제 편을 들려고 하면 며느리가 당장 눈에 불을 켜고 따지곤 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이상 왜 이렇게까지 자주 오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집을 사주셨다고 해서 평생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실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들도 할 말이 막막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용돈을 챙겨주려고 제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려다가 혹시라도 불쾌해할까봐 필요하면 쓰라는 의미로만 건네고 조용히 나오려 했죠.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예 폭발해버리더군요. 어머님, 이젠 그만 좀 주세요. 저희 보고 이 돈에 기대어 살라는 뜻인가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누가 달라고 했나요? 제가 그렇게 약해 보이는가 봐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롭던지 저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란다. 힘들면 도움 되라고 주는 거지. 영석이 월급도 시원찮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것밖에 해줄 게 없어서. 제가 말문을 더 잇기도 전에 며느리는 손을 흔들면서 절 가로막았어요. 됐어요. 저희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매번 이렇게 봉투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요. 그 자리에서 더 대화를 이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결국 봉투를 가져온 채로 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야 제 마음속 불안과 서운함이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집까지 마련해줬으면 최소한의 고마움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챙기려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작은 분명 서로가 고맙고 감사해하던 사이였어요. 결혼식 직후부터 조금씩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기 시작해 지금처럼 심각해진 것이겠죠. 혹시 며느리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제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해주면 좋을 텐데 워낙 바쁘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 혼자서 이런 갈등을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참고 있기에도 속이 상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그랬다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용돈을 주려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제대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이면 우리 결혼 생활이 길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들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호의가 결국 이들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손주들이 있는 자리에 저도 우연히 함께 있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들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도 이제 알아야 해. 할머니가 자꾸 우리 집에 오시는 바람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가 우리 가족 일에 자꾸 간섭하셔서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니까 너희도 할머니한테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그 말에 아이들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한편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끼리의 문제를 아이들에게까지 전가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저를 집에 찾아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 양 몰아세우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주입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린 나름대로 혼란스러울 텐데 그걸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아예 발걸음을 끊으려 했습니다. 내가 안 가면 차라리 아이들과 며느리가 편해지려나? 그래야 아들도 정신적으로 편해질 테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선뜻 결심이 서질 않았습니다. 아들을 자주 못 보는 것도 서운했고 손주들 얼굴도 그리웠거든요.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그런 제 마음을 알 리가 없었고 알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제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어머님께서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죠. 결국 저는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구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궁금했고 또 답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고민만 계속 깊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며느리와의 대화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제 태도나 말투가 문제였나 싶어 생각나는 대로 바꿔보려 해도 돌아오는 건 냉소와 비난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죠. 저희 부부한테 필요한 건 어머님의 응원이지 이런 간섭이 아닙니다. 가슴을 후벼 파듯 날카롭게 꽂히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니 저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가장 슬펐던 건 손주들마저 이제는 절 보면 뭔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점이었어요. 원래는 저를 보면 반가워서 달려와 안기곤 했는데 이젠 그러려다가도 엄마 눈치를 먼저 보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곧바로 거리를 두는 말이 나오더군요. 할머니, 오늘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인지 아니면 엄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선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나쁜 시어머니로만 남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꾸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 아니면 며느리 마음을 몰라준 걸까? 한편으론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만큼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왜 감사하기보다 불만만 커져가는 걸까? 제 안에서 두 감정이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중간에 끼워서 얘기하려 해도 아들은 늘 바쁘다고 하고 며느리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니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며느리가 왜 저러지? 라는 핀잔을 들을까봐 겁나기도 했거든요. 결국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달 용돈을 주려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내뱉음으로써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날 저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혹시 필요하면 써라.
며느리는 정말 참아왔던 걸 터뜨리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돈 바라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받으면 제가 무슨 기분일 것 같으세요? 저희가 정말 한심해 보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가 혹시나 더 필요할까봐. 그리고 아들 힘들까봐 그냥 한 번 더 챙겨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결국 저희가 처지가 어려워 보이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시선 자체가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전혀 기대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이미 화가 솟구친 목소리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눈물까지 맺힐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고도 외롭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도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울분과 슬픔, 그리고 자책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어요. 내가 너무 나섰나?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 이미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직 아들과 손주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어쩌면 며느리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당장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건 나도 모르는 며느리만의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게 옳은 건가? 그렇게 혼란에 빠진 채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후로 저는 한동안 며느리를 마주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들이 괜찮은지,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할 뿐이었죠. 그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제 얘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너희 식구 잘 지내니? 하고 묻기만 했습니다. 아들도 눈치가 보였는지 짧게 답했어요. 네, 그냥 저희끼리 잘 해보고 있어요. 역시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리를 두고 지내는데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오히려 아무런 해결책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저를 밀어내는 태도라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면 또다시 큰 소리가 날 게 뻔했고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갈등이 커져버린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는지에 대한 이유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분명 서로 배려하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간섭으로만 받아들여졌고 급기야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용돈조차 거부하니 말이에요. 혹시 제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측은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었죠.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이미 불가능에 가까웠고 아들은 중간에서 양쪽 눈치를 보느라 어느 쪽 편도 들기 어려운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최대한 갈등의 씨앗이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가지도 않았고 용돈을 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거나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거리를 두고 조심하려 해도 그녀의 태도가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도 제가 혹시라도 뒷길로 따라올까봐 의식이라도 하는 듯 집 밖 동선까지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된 건 생각보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다는 진단은 받았지만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병원에서는 더 미루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니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맘 먹고 수술을 받았고 회복에만 몇 주가 걸렸어요. 생각보다 몸이 무거워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요. 수술 전에는 그래도 아들 내외가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도 살짝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며느리와의 사이는 한껏 냉랭해진 상태였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제가 힘들어 보이면 며느리도 조금이라도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 달랐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아들은 두어 번 정도 들렀을 뿐 며느리는 아예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집사람은 병문안을 못 왔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걱정 많이 하는데 말은 잘 못하네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곤 했는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며느리가 진짜 걱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 집안일을 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가도록 조심해야 하다 보니 간단한 청소나 빨래조차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가능한 한 쉬면서 회복을 기다렸죠. 그러다 문득 아들 내외의 살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일이 버거울 테고 손주들은 또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 내가 직접 돕기는 어렵지만 가사 도움이라도 써서 편하게 해주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마침 같은 동네에 가사도우미 소개업체가 있었거든요. 허리도 아픈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 전화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꽤 난처해하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집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창 예민한 상태라.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 그 말만 들어도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은 제 마음이 컸기에 말했어요. 괜찮아. 필요하면 쓰라고만 해줘.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가사도우미 선생님과 함께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기에 아들이 미리 준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집 안에 들어가자 생각보다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하지 않은 식기들이 쌓여 있고 거실 구석구석에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다 보니 바쁘긴 하구나 싶어서 더욱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을 했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와 가사도우미 선생님을 번갈아 보더니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 톤부터가 이미 화가 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직접 도와줄 수는 없으니 가사 도우미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어. 여기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굳어졌고 재빨리 가사도우미 선생님 쪽으로 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한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가사도우미 선생님은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왜 그냥 돌려보내니? 정말 바쁠 텐데. 도움받으면 좋잖아. 그 말에 며느리가 확 돌아서서 아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누가 어머님더러 이 집 살림을 챙겨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시는 건데요? 이 집은 저와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죠.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사도우미까지 불러들이면 저희가 무슨 체면이 서겠어요? 제가 차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자 며느리는 더 거칠게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 집 장만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게 어머님이 평생 우리 부부 일을 휘두를 수 있는 면허증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은혜 갚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일을 주도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을 사줬다고 해서 시두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 그 생각에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했어요. 여보, 엄마도 우리 편하라고 하신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당신도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 가사 도우미 쓰면 덜 힘들 텐데 조금 생각해보면 안 돼?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큰 목소리로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신마저도 어머님 편만 들 거야? 결국 우리가 이 집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님이 언제든지 오가며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생활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지? 결국 그 순간 저 역시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겨우 마음을 다잡고 크게 소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정말 휘두르려는 게 아니다. 그저 몸이 안 좋아서 직접 못 도우니까 대안으로 사람을 불러준 것뿐이야.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손을 휙 내저으며 쏘아붙였어요. 됐어요, 어머님. 이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로 이 집에서 어머님 발을 끊겠다니까요. 그 순간 거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온몸이 떨렸고 아들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난감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도무지 물러설 기색이 없었고요.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극도로 나빠진 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괜히 또 찾아갔다가 더 큰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 지금은 차라리 조금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태를 바꾸고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는 부동산 중개사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일을 해온 사람이어서 지역 정보에 밝았죠.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건네며 가볍게 농담도 했어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근데 얼마 전에 며느리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혹시 이사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부동산에 갔다고? 혹시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알아보러 간 걸까? 그 집은 제가 사서 아들 내외에게 주거 용도로 제공한 것이지 아직 완전히 증여를 마친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가 무슨 일로 거길 갔는데? 친구는 좀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어요. 며느리님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더 큰 평수나 좀 더 비싼 아파트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나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는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늘 뵙게 되면 말씀 좀 드리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려고 하고 있었단 말인가? 심지어 나한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이자 아들의 보금자리를 두고 며느리가 마음대로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미 강남의 32평 아파트면 나쁘지 않은데 더 비싼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건가? 그 돈은 대체 어디서 구하려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을 견디다 못해 다른 지인들에게도 은근슬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며느리가 뒤로 꽤 많은 돈을 친정 쪽에 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들 카드로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를 주고 심지어 명품백까지 사드렸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처음엔 하고 믿기 어려웠지만 제보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조심스레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쓰는 카드 명세서에 장모님 이름으로 된 고가 품목이 찍혀 있더라고요. 며느리 분이 남편이 허락했다고 하긴 했는데 아드님은 정작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혀 상의 없이 저런 식으로 돈을 써가며 한편으론 저에게 누가 달라고 했냐고 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내게는 필요 없다고 했던 돈이 친정 쪽으로는 흘러갔던 건가? 그렇게 해서 더 큰 집을 사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정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가 저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게서 받는 용돈은 간섭이라고 거부하는 척하면서 아들 돈은 맘대로 써서 친정에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집을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이건 그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제 재산을 이용해 며느리는 자기 방식으로 독립을 이루고 싶어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의문을 품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멀리하고 냉대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말을 해보려 했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억측으로만 아들에게 말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동산에 다녀간 사실만큼은 명백했기 때문에 언젠가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이 집을 팔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든 제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미 집을 완전히 증여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상으로 아직 제 이름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으니 법적으로는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했죠.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에게 사실상 집을 주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권리를 이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말 없이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더니 몇 가지 조항을 짚어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등기 이전 과정에서 시어머니께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어요. 만약 수증자가 이를 악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 증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증거만 확실하다면 시어머님 뜻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안도했고 또 한편으로 씁쓸했어요. 결국 법적 조치까지 생각해야 하는 건가? 가족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집을 처분하려 든다면 더 이상 놔둘 수만은 없었죠. 자칫하면 아들과 손주들의 주거까지 불안정해질 테니까요. 그날 저는 변호사와 긴 시간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계속해서 아들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저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었을 테죠. 언젠가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 또 어머님이 우릴 휘두르려고 한다며 악을 쓸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였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해가면서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때쯤 며느리가 또다시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됐다. 이대로 더 두면
결국 이 아이는 내 등 뒤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렇게 결심한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했죠.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걸 재차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어느 하루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해둔 상태였어요. 아들에게도 미리 전해둔 상태였죠.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을 내.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몹시 궁금해하며 알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대체로 못마땅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또 무슨 간섭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도 퇴근 후에 쉴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말에도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죠. 오늘은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그 서류는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해둔 집의 소유권을 다시 제 명의로 완전히 돌릴 수 있는 법적 문서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는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고 며느리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이 아파트는 다시 내 소유로 돌아가. 너희가 나를 속이고 팔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받은 용돈도 고맙지 않다고 하면서 뒤로는 여러 가지를 해온 것들.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어. 이 집,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됐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집을 다 주신 게 아니었나요?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아들은 놀란 듯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영영 완전히 준다고 했니?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 너희가 정말 이 집에서 잘 살 줄 알았으니 믿고 넘어갔던 거야. 그런데 너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까지 글썽이며 변명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어머님께 인정받기가 힘들어서 친정 쪽에 조금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집 사주셨다고 해도 어머님이 우리 가정 일에 간섭하시는 게 힘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몰래 부동산 돌아다니며 이 집을 팔아넘기려 한 건 변명이 안 돼. 내가 정말 너희를 휘두르려고 했으면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어. 나는 끝까지 가족이니까 참고 넘겼을 뿐이야. 그런데 너가 뒤통수를 쳤지.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지금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이 집을 팔려고 했던 거야?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아보러 갔던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도 자립하고 싶었으니까.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정황 증거는 충분했고 며느리의 얼굴에선 더 이상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죠. 결국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식탁 위에 꺼내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이 문서대로라면 이 집은 다시 내 소유가 되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 집을 써도 된다고 허락할 의사가 없어. 내게 얻어먹고 사는 게 싫다고 했으니 너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살아봐.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대출도 갚아야 하고 정말 갈 데가 없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못을 만회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다친 상태였습니다. 너가 그동안 내게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등 뒤에서 했던 일들을 돌이켜봐라. 너가 싫다며 거부했던 돈은 왜 친정엄마 명품백 사드리는 데 썼니? 너가 그토록 간섭이라고 싫어하던
내가 사준 집을 팔아 더 큰 집을 마련하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사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간신히 제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아직 많이 미숙해서 실수도 하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아, 너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신혼이든 아니든 넘어갈 수 없어.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믿고 집까지 마련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대신을 당하면 어떻게 견디겠니? 너도 곁에서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 아니겠지? 아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며느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가 그렇게 싫어하던 얻어먹고 사는 관계 이제는 청산하자. 나도 너에게 뭘 더 바라지 않을 테니 너도 날 간섭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살아봐. 지금까지 내가 너무 참았어. 그리고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이렇게 선언하고 나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온 집안이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수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단호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내 집에 얽매여 있다고 느꼈으니 마침 잘 됐지. 다른 데 가서 너희 힘으로 자리 잡아보렴. 다만 앞으로도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더 이상 실망시키지는 말아라. 그 말과 함께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조금만 진정을.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겨우 아들이 따라 나와 말을 꺼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가로막았어요. 일단 내가 결정한 대로 진행할 거야. 나중에 연락하렴. 그렇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아들은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많은 것들이 이미 뒤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며느리가 쌓아온 허울뿐인 태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모두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묘한 해방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어쩌다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내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이것뿐이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제 일단락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지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였을 테고 아들도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되었겠죠. 그렇다고 제가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도 말렸지만 워낙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막을 수 없었죠. 저는 이미 집의 소유권을 되찾는 서류를 준비한 상태였고 며느리도 그 사실을 똑똑히 알았어요. 더는 이 집에서 어머님 눈치 보며 살 수 없어요. 차라리 친정에 가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가볍게 짐을 챙겨 나가버렸죠. 처음에는 사돈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친정에 도착하자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냉정하게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친정이 마지막 피난처가 될 거라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안사돈께서 이미 부동산을 기웃거린 사실이나 명품백을 며느리 돈이 아닌 아들 카드로 샀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계셨거든요. 사돈이 너한테 그렇게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일이 있었니? 집까지 사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은혜를 너가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니? 친정 어머니는 거친 목소리로 따져 물으셨대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간섭하셔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사돈도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그건 어느 집이든 있을 법한 일인데. 너는 왜 그걸 이런 식으로 처리해? 결국 며느리는 친정집에서도 편히 지내지 못했고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일주일 만에 허탈해진 얼굴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조금 과했던 것 같아. 그래도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내가 쫓기듯 나와 버렸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 아들은 고민 끝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직접 나에게 전화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사과도 안 드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동안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호의와 배려를 너무 쉽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너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라. 며느리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서류를 통해 이 아파트는 제 소유가 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만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잘못한 일들 다 제 책임이니 어떻게든 만회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며느리가 뒤로 꾸민 일을 알고 난 뒤로는 의심도 생겼거든요. 내가 6개월 동안 지켜보마. 너가 진심으로 달라지려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동안 나와 우리 집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스스로도 잘 알 거다. 이 집에 머무는 건 허락하겠지만 예전처럼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건 아니야. 그렇게 단호하게 못 박았죠. 며느리는 주눅이 들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요. 제가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분명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집안일을 하고 저를 볼 때마다 무거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저는 지켜보겠다고 한 약속대로 며느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차근차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 증거가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죠. 혹여나 또다시 뒤통수를 맞게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제가 모든 서류와 권한을 확보해둔 상태이니 당황하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요.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어색함과 경계심이 가시지 않아 며느리도 저도 마음 편히 지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평일 퇴근 후나 주말이 되면 제 집에 와서 밑반찬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허리가 불편한 저 대신 청소나 세탁을 해주곤 했어요. 어머님, 이것 좀 할게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며 시작했는데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아이들도 이제 다시 제 품에 안겨 장난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처럼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예 바르게 해라.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니?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나 보다.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요. 며느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동안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울먹이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직장도 다니면서 가정도 꾸려가야 하니 제가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기만 했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 그동안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번 크게 뒤통수를 맞은 기억이 어디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 대화를 할 때 예전처럼 기싸움을 벌이거나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어졌어요. 며느리도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고 아들과 함께 앞으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이 집을 진정한 우리 집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죠. 제가 허리를 다친 뒤로는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예민해진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며느리가 먼저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참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산책 가요. 손주들도 밝게 웃어주니 예전에 그 서늘했던 기운이 많이 사라졌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밤늦게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엔 제가 어머님이 제 인생에 간섭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제가 어머님 인생에 짐을 안긴 거더라고요.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면 저는 영영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오랜만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중간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장남다운 모습으로 며느리를 챙기고 저에 대한 예의도 지키면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조금씩 대출금도 갚아나가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저희 힘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님도 마음 편히 지켜봐 주세요. 아들의 이 말을 들으니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서로 믿고 걸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끔은 이렇게 충돌을 겪고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며느리를 무조건 내 방식대로만 대해왔던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됐고, 며느리도 저를 단순히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함께 의지하고 배워갈 수 있는 가족이라고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하면 저는 그 곁에서 조언을 해주곤 하죠. 이제 간을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손주들은 거실에서 뛰놀다가도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이 최고예요. 라고 외치며 밥상으로 달려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풍경이지만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이 됐어요. 언젠가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처음 집을 보여주셨을 때 눈물 흘리며 어머님께 감사했던 마음이 요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어쩐지 기분 좋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월이 참 무섭게 흘렀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동안 겪은 풍파가 결코 작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보니 이런 시간이 있어서 더 단단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화해와 변화는 어쩌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것일 테니까요. 이제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닌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소중한 순간들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 진심으로 믿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가끔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 역시 며느리와 갈등을 겪으며 제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고 며느리도 저와 부딪히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으니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모난 가구로만 다가왔던 존재가 지금은 가장 소중한 식구가 되어 제 곁에서 웃고 떠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며느리는 식탁에 반찬을 차려두고 손주들과 함께 저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이 일상의 소박한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점이 아닐까요? 제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중식당 행복 반점에서 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용돈이나 벌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행복 반점 자장면은 이 동네에서 제일이야. 늘 그렇게들 말씀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군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나와서 가게 문을 열고 바닥도 쓸고 닦고 테이블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선자 씨가 출근하면 우리 가게가 반짝반짝해져요. 사장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젊었을 때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한 번에 10그릇도 거뜬히 나르고 주방 일까지 도맡아 했었죠. 우리 가게 10년 터줏대감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 주방장님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일했죠. 손님이 많은 날은 서서 일한 시간이 12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선자 씨 잠깐 앉아서 쉬었다 해. 동료들이 그렇게 말해도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여름이면 땀이 비오듯 했고 겨울이면 관절이 쑤셨지만 그때는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붓는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선자 씨는 정말 부지런해요. 젊은 사람들도 선자 씨만큼은 못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힘이 났었죠. 배달도 많이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음식을 배달했죠. 그런데 말이죠. 요 몇 년 사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어요. 어휴, 이제 나이가 드나 보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일은 계속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선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 주방장님이 놀라서 저를 부축해 주셨죠. 그날은 구급차까지 불렀어요. 혈압이 많이 높다고 하더군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병원부터 가봐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어지러움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온갖 검사를 다 하더군요. 관절도 많이 닳았고 허리 디스크도 있네요. 나이도 있으시니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랬어요. 특히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푹푹 쑤시고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신어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게 됐어요.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면 어느새 아침이 오고 선자 씨 요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좀 쉬세요.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떠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매일 아침 이렇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의원도 다녀보고 정형외과도 가보고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였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때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 음식 나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선자 씨 내가 들고 갈게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죠. 그래도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버거워졌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릇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고 음식을 나르다가 쏟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선자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사장님께서 따로 불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시더군요. 요즘 선자 씨가 일하다 자주 쉬는 것 같아서 몸이 많이 안 좋나요? 사장님은 제가 쉴 때마다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만큼 일을 못하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몸이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다리도 자주 붓고 한숨을 쉬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여러 병원을 다 가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일을 줄이라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선자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1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이만큼 키워준 게 다 선자 씨 덕분이에요. 그러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평일에만 일하고 주말은 쉬면 어떨까 해서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선자 씨도 이제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주말에는 푹 쉬고 평일에만 나오세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주말에는 다른 직원들이 하면 되죠. 그렇게 저는 평일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만 일하기로 했어요. 서서 일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주말만큼은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서서 일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자식 명진이와 명선이를 혼자 키워낸 자부심으로 버텨냈습니다. 33살의 아들 명진이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30살의 딸 명선이는 유명 입시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두 아이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명진이는 7살, 5살 된 아들이 둘 있고 명선이는 4살 된 예쁜 딸아이가 있었죠. 주말이 되면 정말 행복했어요. 늦잠도 실컷 자고 TV도 보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실컷 봤습니다. 가끔은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도 사고 집 안 청소도 하면서 여유롭게 보냈죠. 아침에는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도 먹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쉬었어요. 주말이면 찜질방도 가면서 정성껏 돌봐주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제 마음 편한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변화는 6개월 전부터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큰아들 명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급한 회사 워크샵이 생겼어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지만 워크샵이라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 데려와라. 어쩔 수 없지. 토요일 아침 일찍 명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애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가더니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맞다. 애들 도시락은 꼭 유기농으로 해주세요. 요새 애들이 예민해서. 아침부터 깜짝 놀랐어요. 도시락을 어떻게 유기농으로? 내일 쿠팡으로 올 거예요. 그것만 써주세요. 명진이 내외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큰 손주는 7살, 작은 손주는 5살. 아이들은 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일주일 뒤 이번에는 딸 명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결혼기념일이라서. 전화를 받자마자 긴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 우리 애 이번에 학교 들어가야 해서 한글 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시간 날 때마다 한글 카드 좀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사다 놓을게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엄마, 이번만 부탁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 다음부터는이라는 말이 거짓말일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명진이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번에 패키지가 너무 저렴해서 주말에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 큰애 숙제가 있는데. 숙제는
또 뭐니? 받아쓰기 연습이랑 수학 문제집 10페이지만 봐주세요.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10페이지가 아니라 100페이지는 되겠네. 애들이 할머니랑 있을 때 조금씩만 하면 돼요. 명진이 내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는 명선이가 엄마, 친구들이랑 강원도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하루만. 하루만이라고. 네. 아, 그리고 애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특별식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별식이라니. 된장국은 멸치 말고 조개로 우려서, 밥은 현미랑 흑미 섞어서. 길게 이어지는 주문사항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손주들을 이제는 2주에 한 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죠. 어머니, 애들 간식은 치킨이나 피자 말고 영양식으로 부탁드려요. 엄마, 우리 애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건 절대 주면 안 돼요. 주말마다 장보기도 다르게 해야 했어요. 명진이네 애들은 유기농 식품만, 명선이네 아이는 무농약 제품만. 이유식 만들 듯 장보기를 해야 했죠. 2달이 지나자 이제는 매주 손주들을 봐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이번에는 회사 동기 결혼식이라. 엄마, 이번에는 남편 가족들이랑 여행 가기로 해서. 매주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 애들 중국어 과외 선생님이 토요일에만 되신대요. 뭐라고? 1시간만 수업하러 오실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서 애들 좀 봐주시고. 이제는 주말에 과외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밤에 잠도 못 이루게 됐어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일은 또 뭘 시키려나? 이번엔 무슨 핑계를 대려나?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잃었죠. 평일에는 일하느라 힘든데 주말에는 이런 스트레스로 몸이 더 망가져 갔어요. 선자 씨,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월요일만 되면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자식들은 제 사정은 모른 채 엄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는 손주 보는 게 낙이잖아. 서로 자랑하듯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점점 지쳐갔어요.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고 밤에는 걱정에 시달리고 아침에는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선자 씨 병원은 가봤어요. 직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가봤어.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그 전화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어요. 자식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고 어머니, 애들 책도 읽어주시고 영어 CD도 들려주시고. 엄마, 우리 애 피아노 연습도 시켜주시고. 이제는 보모가 된 것 같았어요. 아니, 보모보다 더 심했죠. 보모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전 그저 우리 엄마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참아내야 했답니다. 자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색다른 요구를 했어요. 어머니, 애들 간식은 직접 만든 거로 해주세요. 과자나 과일만 주면 안 돼요. 영양가 있는 걸로. 그래서 주말이면 과일 깎고 찐 고구마 하고 심지어 김밥도 싸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야 했어요. 엄마, 우리의 이유식처럼 재료 하나하나 다 써서 해줘요. 메뉴 적어놨어요. 그대로만 해주세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뉴판을 보면 한숨만 나왔죠. 채소는 따로 쪄서 으깨고, 육류는 기름기 쫙 빼고, 견과류는 갈아서 넣고.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할머니, 이건 싫어. 할머니가 해준 거 맛없어. 꿈에서도 손주들이 투정 부리는 소리가 들렸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잘못될 것 같아. 거울을 보면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눈도 움푹 들어가고
한 달 새 몇 살은 더 늙어 보이더군요. 평일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자 씨, 오늘도 그릇 깨뜨렸네요. 주방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퇴근할 때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어요. 내일은 무슨 핑계로 애들 맡기려나. 이번엔 또 무슨 요구를 할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위장도 망가지고 선자 씨 이러다 큰 병 나겠어요. 동료들의 걱정 어린 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엄마,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엄마, 내일 남편이랑 지방 가야 해요. 매주 새로운 이유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금요일만 되면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어졌어요. 발신자 표시에 자식들 번호만 떠도 가슴이 철렁했죠. 나는 이제 정말 지쳤어.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의 평화로운 주말은 완전히 끝이 났답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맡겨지는 아이들 때문에 제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청소하랴, 빨래하랴, 설거지하랴. 거기에 숙제 봐주고, 특별식 해주고, 간식 만들고. 쉴 틈이 없었죠. 할머니, 내 양말 어디 갔어? 할머니, 나 화장실. 할머니, 배고파. 아이들은 저를 로봇처럼 여겼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손주가 부엌 선반에 올라가다가 그릇을 깨트린 거예요. 안 돼. 제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그릇 조각이 아이의 발등을 베고 말았어요.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간호사의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날 저녁 명진이 부부가 병원으로 왔죠. 어머니, 애들 다치면 어떡해요?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는지. 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자식들의 요구는 더 심해졌어요. 엄마, 애들 장난감은 다 소독하고 써야 해요. 물과 세제를 5대1로 섞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제는 소독 전문가가 된 것 같았어요. 장난감뿐만이 아니었죠. 어머니, 애들 옷은 반드시 삶아서 빨아주세요. 손빨래로 해주시고 섬유유연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빨래만 하는데도 하루가 다 가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은 옷을 자주 갈아입었어요. 더워. 옷 갈아입을래. 이거 싫어. 저거 입을래. 하루에 서너 번씩 옷을 갈아입히니 빨래가 산더미였죠. 주말이면 베란다에 빨래가 걸리고 장난감들은 소독하느라 거실 바닥에 널려 있고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명선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의 이유식 그릇은 중탕해 주세요. 아니, 이걸 매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려는데 요새 육아 트렌드가 그래요. 엄마는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한숨만 나왔어요. 애들 먹을 물도 보통 물이 아니었어요. 수돗물은 절대 안 되고 정수기물도 안 돼요. 생수도 특정 브랜드만 줘야 해요. 심지어 아이들 방에 온도계와 습도계까지 달아야 했어요. 실내 온도는 23도, 습도는 50%로 맞춰주세요. 애들이 예민해서 이거 안 지키면 감기 걸려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체크하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온도부터 확인했어요. 창문 열고 닫고 하루 종일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엄마, 이제 애들 방에서 절대 휴대폰 하시면 안 돼요. 전자파가 애들한테 안 좋대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전화라도 놓치면 엄마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했죠. 주말이면 이제 아예 손님도 못 오게 했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하면 애들한테 병균 옮길 수 있어요. 특히 요새 같은 때는 조심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여행 다니고 그 모순된 상황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몸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허리 디스크도 심각한 상태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각하셨어요. 과격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죠. 아이들은 제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할머니 업어줘. 할머니 안아줘. 이런 요구를 계속했으니까요. 거절하면 울고 불고 떼를 쓰고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안아야 했어요. 밤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엄마,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맡기는 게 미안하긴 한데 엄마도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지쳐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죠. 소파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오래 있지 못하고 계단은 한 계단 한 계단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전화는 계속 왔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확 몰려왔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쓰러질 듯 서 있는데 엄마, 들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명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간신히 대답은 했지만 속이 메스꺼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에 데려다 줄게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겨우 진정이 됐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러다가 정말 큰 병이 나면 어쩌나.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극심한 통증으로 눈을 떴어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더듬어 119에 전화를 했죠. 허리 디스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대로 가다간 수술은 불가피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자식들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들리세요? 이번 주말에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명진이가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을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늘 듣던 그 말이었죠. 결국 또 저는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 맞은 주사 자국도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손주들을 봐야 했죠. 이제는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현관문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할머니. 아이들이 저를 부르며 쫓아오는 꿈. 소리를 지르며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도,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도, 아무것도 저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할 때마다 자식들의 엄마 이번만 이라는 말에 무너지고 제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달력부터 봤어요. 그러다 금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엄마, 이번에 제주도 패키지 상품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요. 애들 좀 봐주세요. 명진이의 전화였어요. 제주도는 지난달에도 갔잖아. 아니, 그때는 서귀포였고 이번엔 에어릅이에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엄마, 저희 동창회 모임이 강원도라서 가야 해요. 이번엔 명선이었죠. 이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번만이란 말이 벌써 몇 번째였는지 주말마다 새로운 여행지가 나왔어요.
제주도, 강원도, 부산, 전주. 자식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저는 집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죠. 엄마, 친구 결혼식이 부산이라 새벽부터 가야 해요. 애들 재워주시다가 내일 저녁에 데려갈게요. 내일 저녁이라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저녁이라더니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데리러 왔어요. 미안해요. 술자리가 길어져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말하면 뭐해요. 다음 주말도 똑같을 테니까요. 엄마, 이번에는 와인 축제가 있어서. 엄마, 이번에는 캠핑 가기로 해서. 어머니, 이번에는 글램핑장 예약이 되어서. 매번 새로운 이유였어요. 힘들다고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죠. 에이,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주말에 안 심심하잖아.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키우는 게 낙이래요. 한숨만 나왔어요. 다른 할머니들 얘기를 꺼낼 때면 더 속이 상했죠. 옆집 할머니는 손주들 보는 게 제일 좋대요. 윗집 할머니는 손주들 안 보면 못 산대요. 아래층 할머니는 손주들 덕분에 젊어지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왜 이러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좋다는데. 제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 할머니들은 평일에 일 안 하시잖아. 그렇게 말하면 일하시는 것도 엄마 건강을 위해서인데. 마치 제가 취미로 일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주말마다 반복되는 전화. 마치 제가 옆집 아줌마라도 되는 것처럼.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자기들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언제 여행 가요?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들 사정만 얘기하면서 제 사정은 눈곱만큼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답니다. 7월의 후덥지근한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더니 예상대로 자식들의 전화가 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들이랑 워터파크 가기로 했어요. 명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명선이한테서도 전화가 왔고 엄마, 우리도 워터파크 가려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정말 못 참겠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는 대신 20년 지기 친구 영숙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영수가 아파트 앞에 서서 전화를 걸었죠. 어머, 선자야, 무슨 일이야? 나 이번 주말 너네 집에서 지내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래, 얼른 올라와. 내가 문 열어줄게. 영숙이는 아파트 12층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리더군요. 지금껏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 짐은 없어? 없어. 그냥 이대로 왔어.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오면 혹시라도 자식들이 알아챌까봐 그냥 이대로 온 거였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나는 진작 이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영숙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자, 이제 전화기 꺼버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이걸 꺼도 될까?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영숙이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살짝 빼앗더니 내가 꺼줄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원이 꺼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영숙이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바로 해방이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웃어보지 못했던가. 우리 이번 주말 실컷 놀자. 영숙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선자야, 너 식사는 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소주도 한잔하고? 그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금요일 저녁의 소주였어요. 너무 달다. 이 소주가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죠. 이렇게 시원한 소주는 처음이야. 치킨을 안주 삼아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있잖아.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아. 너 얼굴 보면 다 알지. 매주 전화만 오면 가슴이 떨렸어.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려. 영숙이는 제 잔을 계속 채워주었어요. 마셔. 오늘은 실컷 마시자.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우리 둘이서 시장 구경도 가고. 그래, 너가 좋아하는 팥빙수도 먹으러 가자. 진작 이럴 걸 그랬나 봐.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 날 아침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몇 시지? 시계를 보니 벌써 9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급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더군요. 잘 잤니? 영숙이가 따뜻한 커피를 내왔어요. 응. 이렇게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베란다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의 풍경이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영숙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영숙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 우리 노래방 갈까? 노래방?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간 게. 너 목소리 좋잖아. 옛날에 늘 1등 했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젊었을 때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노래방이 어디 있어? 아이 참, 너는 코인 노래방 몰라? 24시간이야. 아, 그래? 가보자. 노래방에 들어서는 순간 청춘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자, 선자야. 너부터 시작해. 영숙이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김수희의 남행열차였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후렴구로 갈수록 점점 열이 올랐죠. 아이고, 우리 선자가 달라졌어. 영숙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트로트도 부르고 발라드도 부르고 어깨춤도 추면서 말이에요. 야, 너 아직도 춤 잘 춘다. 영숙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러고는 근처 찜질방으로 갔죠. 아, 여기가 천국이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선자야, 너 전화기 궁금하지 않아? 영숙이가 물었어요. 전혀. 제 대답이 너무 시원시원했는지 영숙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와, 너가 이럴 줄이야.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전화기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 난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그래, 여기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어. 식당에 들어가서 파스타를 시키고 와인도 한잔 했어요. 건배.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이게 사는 거지. 영숙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이게 사는 거예요. 늘 남의 눈치 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진 거죠. 일요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영숙이랑 어제 산 등산복을 입고 등산도 다녀왔어요. 새 등산복을 입으니 기분도 새로워지더군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죠. 영숙이도 따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산 아래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풍경이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선자야. 응? 넌 정말 달라졌어.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더 이상 눈치 안 보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월요일이에요.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선자야, 전화기 켜볼래래?
영숙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응.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이제 난 달라질 거야. 영숙이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출근길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라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월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겨우 씻고 누웠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딩동딩동. 딩동딩동. 계속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짜증이 났지만 힘들게 일어나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진이와 명선이가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명진이가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들어오더니 소리부터 질렀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전화는 왜 안 받아요?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요? 와이프가 워터파크 간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예약금에 위약금까지 다 물어주고 와이프는 실망해서 울고불고 엄마는 전화 한 통 없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엄마는 우리 마음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며느리 생각은 하셨어야죠. 난 정말 엄마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이게 우리 엄마가 맡기는 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애들 좀 봐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들 손주 본다고 난리인데 어머니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애들이 열이 났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지 밤새도록 울었다고요. 저는 회사 조퇴하고 애들 간병하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새 편하게 놀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최소한 문자라도 하나 주시지. 저는 정말 어머니가 이런 분이실 줄 몰랐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 복 받았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기적이세요. 손주들 얼굴 한번 보기 싫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잠적하시면 저희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선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엄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엄마는 맨날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시더니 이제는 손주들 보는 것도 싫으세요? 이번에 얼마나 힘들게 친구들이랑 시합 맞춰서 계획 세운 줄 알아요? 다들 휴가 내고 숙소 예약하고. 근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친구들은 지금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락도 없이 잠적이냐고. 창피해서 죽겠다고요. 그리고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 적어도 문자 한 통이라도 하시지. 엄마는 내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슨 낯짝으로 친구들 얼굴을 봐요? 엄마가 이럴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위가 팔짱을 낀 채로 장모님, 저희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손주들 본다고 하면 자기 일 다 밀어두고 달려오시는데 장모님은 왜 이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눈물만 흘렸다고요. 제가 결혼할 때는 장모님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실망스럽네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어머님을 편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장모님,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맞벌이 안 하면 애들 제대로 키울 수나 있습니까? 그런 걸 이해 못 하시나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럼 지금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돌아가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 우리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장모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는 끝도 없이 자기들 얘기만 늘어놓았어요. 제 입장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들의 불만만 쏟아내고 있었죠.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보다 입 닥쳐. 너희들은 내가 로봇인 줄 아니? 나도 사람이야. 나이 들어 몸도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엔 쉬어야 하는 나이라는 걸 몰라? 내 몸 상태도 모르면서 매주 주말마다 손주를 맡기고 여행 다니기 바쁘더구나. 도대체 내 상황이나 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너희들 자기들 즐길 생각만 했지. 이제는 더 이상 못 해주겠으니까 다시는 애들 맡기지 마. 내가 왜 평일에만 일하는 줄 알아? 몸이 안 좋아서 주말에는 쉬어야 겨우 버티는 거야. 너희들은 맨날 놀러 다니면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애들만 맡기면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은 여행 다니면서 돈 쓰고 즐기면서 정작 나는 매주 손주 간식값, 밥값에 얼마나 나가는 줄 생각이나 해봤니? 정말 날 로봇처럼 여기는 건지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손주들은 하나같이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지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힘겹게 겨우 돌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애들을 맡기고 가버리면 끝인 줄 알아? 다른 할머니들 얘기는 하지도 마. 난 남들이 아니야. 나는 나고 내 체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남들이야 애 봐주는 걸 취미처럼 여기든 편하게 보든 할 수 있겠지만 난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내 상태가 어떤지 너희들은 알고나 있니?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젊었을 때처럼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았대. 허리 디스크는 심각하대. 그런데 너희들은 내 건강 걱정은 하나도 안 하더라. 오히려 놀러갈 생각만 하고 내가 몇 번을 어렵게 이야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매주 당연하게 애들을 맡기려고만 하잖아. 내가 평일마다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또 애들을 돌봐야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며 밤잠을 설쳤는지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 여행 간다고 전화 올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려나 이러면서 밤잠도 못 잤다고 돈 얘기하는데 내가 매주 손주들 간식값이랑 밥값으로 얼마나 쓰는지는 생각해봤어? 너희들은 놀러 다니느라 돈 쓰고 나는 애들 먹이느라 돈 쓰고 내가 평생 일해서 모아둔 돈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이야,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 할머니가 하는 건 다 맛없다, 재미없다 이러면서 내 말은 씨도 안 먹히고 그저 시키기만 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너희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더구나.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될 줄 알았니? 내가 로봇도 아니고 신데렐라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야. 주말만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병원 가면 다 스트레스성이래. 진통제 먹어가면서 일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너희들은 맨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난 주말에 쉬어야 월요일부터 또 일할 수 있다고. 식당에서 8시간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일하고 와서 또 손주들 보라고? 내가 무슨 슈퍼맨이야? 허리 아파서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계단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한테, 밤새 관절 쑤셔서 잠도 못 자는 사람한테 손주 보는 게 낙이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너희들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는 왜 이러시냐고?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매주 금요일마다 전화 와서 엄마 이번 주말에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너희들 전화번호만 떠도 속이 메스꺼웠다고. 내가 월급 받는 베이비시터야? 아니면 24시간 무료 봉사하는 보모야? 애들 먹일 반찬도 특별히 해야 되고 간식도 특별히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봐줘도 너희들 눈에는 항상 부족했지.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다른 할머니들 얘기하면서 나 자꾸 찔러보지 마. 난 다른 할머니들처럼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평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너희들 놀러 간다고 예약했다는 돈 얘기는 잘도 하는데 내가 매주 얼마나 지출하는 줄은 생각해봤어? 애들 간식, 애들 반찬, 애들 장난감 다 내 돈으로 사고 너희들은 여행 가서 호강하는데 난 여기서 애들 밥 챙기고 똥 치우고 이제는 지하철도 못 타겠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매달 약값으로만 3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근데 너희들은 내 병원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나 아픈 거 알면서도 매주 전화해서 어딜 맡기기나 하고 이제는 진짜 못하겠다.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우울증도 왔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야.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내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살고 싶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지? 나보고 너희 인생의 거치대가 되라는 거야? 핸드폰 거치대야 뭐야? 나한테 그만 기대. 이제 그만할 거야. 더 이상은 못해. 내가 죽어나가든 말든 너희들은 관심도 없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매주 전화할 때마다 가슴 떨리고 속 메스꺼운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은 또 뭐라고 하나 이러면서 걱정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너희들은 맨날 워터파크니 제주도니 골프니 나는 주말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 애들 숙제 봐주랬다가 잘못 가르쳤다고 뭐라 하고, 밥을 해줬다가 영양식이 아니라고 또 뭐라 하고. 내가 무슨 영양사야? 요리사야? 짜파게티 요리사야 뭐야? 주말만 되면 내가 왜 지지고 볶고 쇼를 해야 되냐고. 너희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키워도 됐는데 왜 손주들한테는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나 이제 진짜 지쳤어. 더는 못하겠어. 앞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놀러 다니든 말든 나한테는 오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알겠어? 이제는 진짜 끝이야. 다시는 애들 맡기지 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들처럼. 라고 말하며 자식들을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한동안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을 가득 채우던 시끌벅적한 소음이 사라지니 생경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잠시 허전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한결 가벼워진 감정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말마다 반복되던 부담과 피로가 한순간에 걷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있자니 제 몸이 무겁고 피곤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나도 많이 지쳐있구나 싶어서 조용히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주들이 뛰놀던 공간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것을 보니 지금까지 쌓아왔던 피로가 몸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돌봐야 했던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긴장했던 마음도 풀리면서 마치 그동안 억누르고 참아왔던 것들이 차례차례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문득 제 삶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젊은 날을 보냈고 그 뒤로는 손주들을 돌보며 또 다른 책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니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작은 자유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요를 즐기고 싶어 차를 끓여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평소보다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늘 정신없이 지나가던 나무, 하늘, 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삶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라는 듯이 평소에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를 잊고 살았는가 생각해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썼고 저 자신은 그저 뒤로 밀어둔 채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위한 시간을 잃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제 인생은 늘 가족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바라보며 이제는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은 어색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제 자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온 제 일상에서 이제는 제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주말이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고요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차분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정신없는 평일을 보내고 주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주들 소리로 늘 시끌벅적하던 집이 조용해진 것을 느끼며 묘한 가벼움과 함께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낯설었습니다. 매주 손주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정신없이 밥을 챙기고 놀아주던 일들이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손주들 없이 맞이하는 첫 주말은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손주들과의 순간들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지내게 되니 차를 끓여놓고 마주 앉아 창밖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느껴졌습니다. 마치 주름진 제 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 시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었지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니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혼자 남으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문득 손주들이 달려와 제게 매달리던 모습, 아이들이 웃으며 제잘되던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제 일상을 되찾고 저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하나씩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가나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볼까 고민했고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그동안의 고생담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동안 놓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허리와 무릎 통증을 더는 지나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저의 건강을 돌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으며 제 몸을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한 일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몸이 얼마나 상해 있었는지 알게 되니 제가 참으로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돌봄을 강요받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주말 전마다 전화벨이 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그 불안감이 사라지니 저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삶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껴보았습니다. 그동안 늘 바쁘게 지내느라 사소한 것들에 눈 돌리지 못했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가을의 공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마치 제 삶의 한 장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츰 저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던 중에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자식들이 제 결정을 존중하고 주말에 놀러 다니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서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는 동안 저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독립하여 스스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들을 신뢰하고 응원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로부터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주말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한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다시금 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해소하고 잃어버린 저를 되찾아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가끔 손주들을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면서 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나며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더욱 소중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주 안 보게 되니 오히려 손주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예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는 지금, 저는 오롯이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 자신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는 제 나름의 삶을 즐기며 자주 산책을 나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작은 기쁨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며 제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평화가 내게 찾아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